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오늘은 환율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약은 이미 작년 말에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환율이 오를 거란 얘기는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급변할 줄은 몰랐던 거죠. 박준혁 씨는 그날 이후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습니다. 물류비는 오르고 환율은 치솟고 마진은 사라지고 더는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소비자 불만까지 그는 벼랑 끝에서 손익계산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핵심에 환율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숫자, 하지만 가장 잔인한 숫자. 2025년 4월 $1 환율은 1,480원을 넘겼습니다. 그 숫자 하나에 수출 기업들은 환하게 웃고 수입 기업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같은 세상, 다른 표정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거의 5.5% 수준으로 고정해둔 채 달러를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을 털고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 흐름은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3월 한 달 동안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달러로 바뀌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그럴수록 원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강해집니다. 환율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심리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작년 말 뉴욕 맨해튼의 한 컨퍼런스에서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에르 마이너스 올리비에 구랑차는 분명히 경고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금리 상승의 2차 충격을 맞게 될 것이다. 1차 충격은 실물 경제의 둔화였고 2차 충격은 환율을 타고 다가올 것이다. 그는 달러 강세가 어떤 국가들에겐 경제 붕괴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때는 대부분의 한국 언론이 이 발언을 짧게, 아주 짧게만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1 환율이 치솟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 금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수출은 줄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지만 그건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지 수출이 늘어난 덕이 아닙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소비는 얼어붙고 있으며 생산자 심리지수는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눈에는 한국이 점점 매력 없는 나라로 보이는 겁니다. 돈은 매력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매력이 사라질 때 돈은 등을 돌립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중견 헤지펀드 운용사 팀장은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환율이라는 건 결국 신뢰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나라의 통화를 믿을 수 있느냐, 그 기준이 흔들리면 환율은 곧장 반응합니다. 환율은 선행지표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곧 벌어질 일을 예고하는 경고등입니다. 그는 올해 말까지 환율이 1,500원을 넘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경기가 너무 약하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절대 쉽게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면 미국은 더더욱 금리를 고수하거나 심지어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기준금리를 못 올리면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외화자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수입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도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체감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아주 간단한 의문 하나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누군가는 이 순간에도 다음 주에 수입 대금을 결제해야 할 외환 딜러를 붙잡고 있을 테고 어떤 기업은 예정된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취소할지 말지 회의 중일 겁니다. 한 대학생은 교환학생 경비 때문에 매일 환율 앱을 새로 고침하고 있겠죠. 그리고 어떤 개인 투자자는 달러 예금을 지금이라도 깰까 말까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환율은 모두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환율을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환율은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는 겁니다. 서울 명동의 외환중개사 윤지연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장 상황을 체크합니다. 단순히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 연준 FED 관계자의 발언, 유가, 금가, 심지어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까지 그녀의 모니터에는 온갖 나라의 경제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떠 있습니다. 왜냐면 환율은 수많은 변수들의 집합체니까요. 금리, 무역 수지,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 자금 유입, 심지어 대통령의 한마디 말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윤지연 씨는 말합니다.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투자자들의 불안, 기대, 실망, 공포가 반영된 거울 같은 거예요. 그녀는 올 초 달러가 1,430원일 때부터 슬슬 1,500원 간다고 말했던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미국의 금리 방향과 한국의 경기 동향을 아주 정밀하게 따져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보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혼란 속에서도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 자산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부 원화 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건 지금 시대에선 무방비입니다. 달러, 유로, 엔화 등 기축통화 기반의 자산을 부분적으로나마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 10%라도 다릅니다. 그 10%가 환율 급등기에는 전체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할수록 더 철저하게 경제 지표를 체크해야 합니다. 매달 발표되는 미국의 CPI, PPI, FOMC 회의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 심지어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흐름까지. 이건 전문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나 체크해야 하는 생존 도구입니다. 서울 신촌에서 무역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28살 대표 김도윤 씨는 최근 들어 매일 아침 미국채 금리를 체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그건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숫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환율이 하루 만에 40원씩 튀는 걸 보고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우리 회사의 손익을 결정짓는구나.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단기 환율 예측보다는 중기 흐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율은 하루 만에 50원씩 오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몇 달간 서서히 조용히 오르는 흐름입니다. 거기선 심리적 저항선 1,400원, 1,500원 같은 숫자들이 무너질 때 시장은 순식간에 공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냉정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올랐으니 떨어지겠지. 그건 근거 없는 낙관입니다. 환율은 감정이지만 대응은 이성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환율이 오르면 이득을 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손해를 보는 사람인가요? 이 질문의 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수가 보입니다. 그게 투자든 사업이든 소비든. 부산 해운대에서 고급 전자제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유리나 대표는 요즘 일부 제품의 수입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서 국내 가격으로는 경쟁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해외 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의 흐름을 관찰하며 그들에게 맞는 대행 서비스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위기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누군가는 사업을 접지만 누군가는 새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숫자를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이 숫자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환율을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것. 그게 앞으로의 생존 방식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약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 수많은 나라들이 비밀리에 혹은 노골적으로 자국 통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외환시장. 최근 몇 달 사이 위안화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채 달러 제국을 유지하려 들자 중국 인민은행은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거대한 방어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본 통제와 환율 조작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절대 위안화의 추락을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면 한번 무너지면 세계가 바로 알아챕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그 시그널 하나로 수천억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터키는 이미 3년 전 그걸 겪었습니다. 리라화가 폭락하고 국민들은 슈퍼마켓에서 달러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은 TV 앞에 나와 달러를 팔고 리라를 사자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보다 환율을 더 믿었으니까요. 그 이후 터키는 외환 보유고를 거의 다 태우면서 가까스로 바닥을 쳤고 지금도 여전히 외환 위기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국제 정치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서방은 즉각 SWIFT 퇴출이라는 환율 기반 제재를 내렸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죠. 루블화는 며칠 사이 폭락했고 러시아 국민들은 한밤중에도 ATM 앞에 줄을 섰습니다. 다만 푸틴은 예상 외의 전략으로 반격했습니다. 에너지 거래를 루블로만 하게 만들면서 강제로 루블 수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의외로 먹혔습니다. 루블은 기사회생했고 서방도 당황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달러라는 통화제국에 맞서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저항하고 살아남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중심에 있는 미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워싱턴 DC 연준 FED 내부의 자료에는 달러 패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금리 인상은 단순한 물가 조절이 아니라 세계 금융 질서를 다지는 행위입니다. 달러는 높게, 다른 통화는 아래로 그 구도를 유지하는 것. 그게 그들의 숨은 목표입니다. 왜냐면 달러가 강할수록 미국 국채는 더 매력적이 되고 전 세계는 미국의 빚을 사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종이지만 그 종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브릭스 BRICS 국가들은 이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통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비달러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리고 실제로 몇몇 원자재 거래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나 루블화로 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작은 변화지만 그 상징성은 어마어마합니다. 달러의 시대에 균열이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미국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을 쥐고 있었고 지금도 그 권력은 여전합니다. 다만 이제는 조용한 반란이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율이라는 숫자가 정치, 외교, 전쟁, 그리고 생존까지 모두를 지배하는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부에서는 이제 그 숫자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개인과 기업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 그리고 환율이라는 괴물에 먹히지 않고 타고 넘어가는 전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 환율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쪽에 설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운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결과입니다. 서울 성수동에서 온라인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조미나 대표는 올 초부터 환율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제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제조하고 결제는 달러로 합니다. 그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몰래 환해지를 시작했습니다. 자체 재고를 줄이고 달러 고정 계약을 맺고 환율이 급등했을 때엔 오히려 수익을 본 케이스입니다. 공포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준비된 자는 공포 속에서도 움직입니다. 그녀가 한 말입니다. 환율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제적 조정입니다. 첫 번째, 외화 자산 확보. 달러 예금, 달러 보험, 달러 ETF 같은 기초적인 금융 상품은 환율 방어의 최소 단위입니다. 꼭 고수익이 아니더라도 원화 가치가 무너질 때 달러 기반 자산은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입 비중 점검. 회사든 개인 소비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환율 급등기에 치명적입니다. 직구, 해외여행, 외화 결제가 잦은 소비자라면 이제는 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결제해야 할까? 혹은 미룰 수 있을까? 그 단순한 질문 하나로 수십만 원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셋째, 환율 추세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습관.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훑지 말고 왜 오르고 있는지, 무슨 발언에 반응하는지, 어느 나라 지표에 움직이는지를 기록해보는 겁니다.
크게 쌓이면 어느 순간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대부분의 사람보다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강남에서 외환거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김영민 이사는 초보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율은 예측하지 마세요. 하지만 대응은 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틀린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 그게 틀린 겁니다. 환율이 오를 때 수출 기업은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수입 기업은 절망에 빠지죠. 하지만 그 안에서 차익 거래, 환차익, 환율 연동 가격 책정 등 수많은 옵션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걸 모르면 기회도 없다는 겁니다. 부산항에서 철강 관련 기자재를 수입하는 박정우 과장은 이 환율 덕분에 작년보다 수익이 40%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들어 선물환 계약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결제일을 고정시켜 예측 가능한 손익 구조를 만든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어렵지만 예전처럼 맨몸으로 맞는 상황은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환율 저점에서 미리 소액을 환전해두고 분할 결제 전략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해외 카드 결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비달러 세상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국제 원자재 거래에서 위안화, 유로화의 사용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러 외에 여러 통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 구조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하나의 통화만 믿고 있는 사람은 단일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죠. 즉, 환율 리스크에 대비하는 핵심은 다변화입니다. 통화도, 투자도, 소비도 한 방향만 보는 사람은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은 본질적으로 신뢰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쓰는 돈에 대한 집단적 믿음이 무너질 때 환율은 폭주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단순히 수치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축이 함께 작동해야 비로소 환율은 안정이라는 단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의 위치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할 무기들도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환율은 여전히 오르락내리락하며 누군가의 기회를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피해는 정확히 계산됩니다. 총소리는 없지만 결과는 냉정합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2022년부터 일본 정부는 엔화 약세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그 결정은 곧바로 엔화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출 대기업들은 그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거대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의 환차익을 챙겼고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를 본 건 일본 내 소비자들과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수입 원가가 폭등했고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은 3,040%가량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금리를 그대로 뒀습니다. 왜? 엔화 약세가 국가 경쟁력 전체를 살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통화 가치가 급락할 때마다 고금리 정책으로 대응합니다. 때론 기준금리를 13.75%까지 끌어올리며 통화를 방어합니다. 결과는 단기적으론 효과를 보이지만 내부 소비는 무너지고 경제 성장은 둔화됩니다. 이건 구조적 모순입니다. 환율을 방어하면 내수가 죽고 내수를 살리면 환율이 무너집니다. 러시아는 더 복잡합니다. 2022년 전쟁 이후 루블은 일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곧 푸틴은 에너지 결제 통화를 루블로 바꾸면서 국가 단위의 환율 역공을 시도했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를 루블로만 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당시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루블 계좌를 개설했고 결과적으로 루블은 빠르게 복원됐습니다. 환율을 이용한 공격이 되레 러시아의 방패가 된 사례입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사례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지만 내수도 동시에 방어해야 하고 외환 보유고는 비교적 많지만 외국인 자금 유출에 훨씬 민감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정치적 리스크, 인구 구조, 부채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한국은 단발성 쇼크에는 강하지만
지속적인 환율 압력에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부터 터집니다. 안 올리면 원화 가치가 흔들리고 외국인 자금은 이탈합니다.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쉬운 해답은 아닙니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이중환율 시스템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과 일반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인데 이건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카드입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자본 통제 의심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을 무기로 쓰는 나라와 환율에 휘둘리는 나라. 지금 세계는 그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중간에서 매 순간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국면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이어질 장기전입니다. 따라서 감정적 판단보단 지속적인 분석, 객관적인 대응, 그리고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환율은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결국 앞으로의 생존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